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2.3%로 상승폭도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로 좀 줄었습니다, 상승폭이. 개인이 3,600억 코스피 사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사고 있네요. 외국인은 코스피는 1,400억 정도 팔고 코스닥은 2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은 조금 사네요, 오늘. 기관은 다 팔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는 이제 2천억 정도 코스피 이렇게. 그리고 환율은 1,457원으로 다시 아까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론 다시 오른 상태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요. 매크로한 현재 상황들 한번 짚어보고 역시 이제 미국의 이 셧다운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다음 뭘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 우리 시장과 또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예상을 하긴 했던 거지만 또 되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네요. 셧다운. 예, 네, 그러니까요. 써도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셧다운 때문에 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간밤에 뭐 지난주에 빠진 게 반등을 촉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가는 뭐 싸지면 그렇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은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AI 사이클이 살아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오르고 주가가 약간 비싸다는 거다. 그렇죠.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많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항상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반드시 주가 하락의 필요 충분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할 것은 이 사이클이 살아있느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거죠. 혹은 기업들이 혹시 이익을 조작하지 않나. 지금 마이클 버리가 조작이요? 그 마이클 버리가 숏을 매도를 하는 게 감가상각비를 굉장히 5년, 뭐 6년 하던 AI 기업들의 감가상각비가 최근에 한 2, 3년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감가상각으로 이렇게 배정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그거를 네, 늘린다는 네, 얘기겠군요. 네, 네. 그러면은 원래 감가상각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적게 반영시키는 네. 그래서 회계를 이제 재무 구조를 좋게 한 뭐 이런 네. 식의 마사지를 한다 이 얘기구나. 네, 뭐 데이터를 마사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손익을. 이런 부분이 과연 진실인가? 내지는 젠스랑이 사기꾼인가?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젠스랑이 뭐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만 포장하고 있느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내지는 오픈 AI에 지금 계속 돈을 대줄 테니까 이 돈으로 GPU를 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과연 진짜 진실된 거냐? 내지는 부풀림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거를 따져야지. 뭐 셧다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써야 되거든요. 예,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이클 버리 이런 얘기들은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또 쓰기는 좀 팩트 확인이 안 되는 거라. 참 기자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국내외 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이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냥 노이즈 정도였다라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 거품도 나오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순환 투자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KPX 투자가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20, 30%, 30% 성장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최근에 빅테크들이 이제 현금 보유량이 계속 줄고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해서 그걸로 계속해서 뭐 투자 자금을 뭐 땡긴다 등등등 하여간 보면은 다 AI의 강세론에 배치되는 얘기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시장에서 되게 반영이 되는 거고 지난주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이번 주는 뭐 어제 오늘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썩 그렇게 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 추세에 대한 판단을 베팅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가가 빠지면 본격적인 조정 갔다가 주가가 오르면 아 내가 못 샀구나 하고 당황하고 포모하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투자자분들이 이 사이클이 언제 어떤 계기로 종식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는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조금 뚝심을 가지고 버티거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과한 것 같아. 과한 것 같아. 이러면 포지션을 확실하게 줄여서 정말 위험을 감내할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아주 작게 쫓아가시는. 그러니까 일단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입장을 정리 안 하면 오를 때는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증권사에서 좋은 일만 시키고 내 계좌는 녹는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 좀 되는 건데 박사님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AI 사이클이 뭐 내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 말씀도 드렸는데 뭐 어쨌거나 AI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 시점, 의미 있게 꺾이는 시점은 저희가 어닝스 리비전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을 상향 조정한 기업 수에서 하향 조정한 기업 수를 빼서 전체 기업 수로 나눈 비율인데요. 네네네네. 이 센티먼트가 아직까지는 무너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두 이유고. 번째는 AI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투자했을 때 그것을 이익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익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현격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예. 균열이 생기고 있느냐, 요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균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인데 2000년 이후에 6번째 사이클인데 지금 2003년 사이클이라든지 2016년 서버 사이클에서 4년이 지속됐는데 네. 지금 AI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2년 남짓 진행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진행될 갈 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에 끝난다고 해도 지금 내년 사이클까지 풀리 다 반영을 했을까,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아직 반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 상승 추세를 조금 더 내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이클이 살아 있다면 지금 보이는 조정은 큰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사이클이 당장 뭐 3개월, 6개월 후에 꺾이면 지금 주가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년 반 후에 사이클이 꺾인다. S&P 500에 혹은 M7의 빅테크의 기업의 어닝의 센티먼트가 바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꺾인다. 이러면 지금 주가 다 팔아야 돼, 주식 다 팔아야 되고요. 그렇죠. 선행한다는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 상투라는 얘기고요.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리고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네. 이게 박사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지금 투자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찾아온 우리나라 코스피의 리레이팅 과정이고 이거는 PBR이 이번에 0.7배 이 정도에서 2배까지 네, 네. 아시아 평균이 2.2배거든요. 거기까지 확장되는 과정에 아직 있다. 아직 그 도상에 있다.
5천 지수가 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다는 5천이라는 게 PBR로 하면 1.7배입니까? 뭐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그 정도. 산술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1.4배가 대략 한 4천 정도. 지금 1.4배입니다. 지금 1.4배니까 그러면 트레일링 기준입니다. 예, 1.7배 뭐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평균은 2.2배고. 우리나라가 뭐 이 두 배가 항상 천정이었어요. PBR. 과거 실적 기준으로 두 배가 항상 천정이었고요. 두 배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뚫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한 2.2배 정도까지면 코스피 한 6천이죠. 그렇죠. 고 6천 얘기는 사실은 지금 되게 좀 약간 뭐 그 정도는 뭐 해볼 만한가 이렇게 얘기가 뭐 만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까지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고점을 뚫느냐가 굉장히 또 뭔가 대단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사실은 또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흔한 말로 이렇게 차트가 계속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뭔가 모멘텀 때문에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이런 상황을 이제는 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죠. 뭐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그럼 이제 뭐 조금 주목하면 됩니까? 말씀하신 가장 큰 덩어리는 이제 지금 주도 섹터의 지속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한 주식시장에 힌트를 줄 것 같아요. 예. 폴 트루도 존스도 그런 말을 했는데 월가의 전설이죠. 지금도 현역이고. 네네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번 강세장이 종료될 거다. 그거는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연준의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요하고 어디까지 인하할 건지 최종 금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뭐 내년에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뭐 50bp씩 인하하는데 네. 그 원인이 경기 사이클이 꺾여서 그렇게 된다. 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거죠. 아닌 시장. 거고요. 네, 시장이 안 좋은 아닌 거고. 거죠. 네. 그게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연준이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실질 기준금리와 실질 시장금리가 지금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제 계산으로는 100bp 정도의 인하는 큰 무리가 없다. 약간 무리합니다. 약간 무리가 있지만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의 성향이 비둘기로 더 이제 기울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입김이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100bp 인하, 그러니까 결국 12월에 25, 내년 369 이렇게 인하된다면 네. 시장 금리의 속성상 언제 시장 금리가 튈까?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본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분기별 GDP가 미국이 2% 언저리에서 계속 놀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장 금리가 종료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이 가까워 올수록 가령 9월에 종료된다면 내년 6월이나 5월에는 시장 금리가 꿈틀꿈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경기는 좋은데 무리하게 금리를 내렸네. 그런데 채권 발행은 계속 있네. 그렇죠. 또 회사채 발행도 엄청납니다. 지금 네. IT 기업들이 데이터 GPU 구입하려고. 빅테크들이 뭐 그렇게 회사채를 네. 발행하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시장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시장 금리는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5, 6월 정도에는 시장 금리가 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주식시장의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내년 6월쯤이 뭔가 시장의 어떤 변화의 어떤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이제 논리적 근거는 금리가 튈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거는 금리나 이를테면 100bp 내린다고 했을 때 내년까지 9월에 최종적으로 내린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한 3, 4개월 선행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내년 5월, 6월이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예.
좀 참고하시면서 하여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매크로한 지표들도 좀 꾸준히 보시는 게 내 수익을 지키는 중에 중요한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박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었던 게 환율 얘기입니다. 네. 1,400 지금 오늘 아까 1,458원이에요. 1,458원. 아까 1,456원인데 그 사이에 또한 1원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1,460원 수준. 지난번에 우리 별로 안 좋은 일 있었을 때 탄핵 있고 뭐 계엄 있고 이런 상태 수준 정도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난번에 서학개미 얘기도 좀 했었고 계속 달러로 원화를 바꿔서 가지고 나가려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나갔는지 그냥 뭐 잠시 달러로 바꿔놓고만 홀딩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뭐 일부는 뭐 바꿔서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가 올라가는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을 지금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인을 달러가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쪽에 우리가 마치 뭐 밖으로 막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달러가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9월 중순 이후에 원 달러가 5% 절하됐는데 예. 달러 인덱스는 한 3% 절상됐거든요. 올랐죠. DXY. 예. 네, DXY 인덱스는 그러니까 유로화가 9월 중순 이후에 거의 한 2.5% 정도 3% 절하됐고요. 네. 문제는 엔화가 거의 우리나라랑 똑같이 5% 절하됐습니다. 5.5%.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유로화가 2, 3% 절하되고 엔달러가 한 5.5% 절하되고 그다음에 대만 달러도 사실은 3% 절하됐어요. 9월 중순 이후로 보면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큰 거긴 한데 네, 플러스 우리가 조금 더 큰 거는 네. 엔화 비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원엔 제정 환율이 970원 똑같아요. 네. 그게 한때는 뭐 우리나라 원 달러 올라갔을 때 1,000원 뭐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1,000원 넘어갔을 때 원엔이. 있었죠. 근데 970으로 계속 두 달간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원화가 왜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는 물론 있죠. 지금 우리 통상 압박 2천억 달러 블라인드 펀드 마스가 제외한 200억 달러씩 하는 거 그거 지금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 원 달러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은 됩니다.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보다 큰 통화인 기축 통화인 엔화가 우리랑 똑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귀신 같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럼 엔화가 왜 떨어지느냐? 엔화 가치는 지금 돈을 많이 풀고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본의 지금 경제정책 제2의 아베노믹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원화의 하락의 원인은 뭐 수출 부진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사이클이 바로 죽을까? 우리나라 수출이 어쨌든 반도체가 먹여 살릴 건데 반도체가 이제 맛이 가는 건가? 그러면 1,500원 넘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외국인들이 파냐 안 파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들은 원 달러가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는 방향, 원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가는 방향이 잡혀지면 안 들어옵니다. 팝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원 달러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율의 추세성, 특히 글로벌 달러의 추세성, 엔 달러의 추세성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 추세성이 계속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기조로 간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 먹었습니까? 왜 들어옵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환손실이 나는 건데. 아무리 벌어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이탈하는 것도 별로 안 들어오는 것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긴 큰 거군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에서 약세로 잡히는 게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또 한국 주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제가 볼 때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그러면 그게 이제 이를테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셧다운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예.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네.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100bp를 더 내린다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나 시장금리 차이가 지금 굉장히 좁혀져 있거든요. 100bp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통상 불확실성 이런 것들만 해소되면 원달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유입하려고 하는 그 금액대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될까요? 다시? 아마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1,300원대는 아닐 것 같고 예. 뭐 운이 좋으면 뭐 1,300원대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렇죠. 약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면은 1,400원대 한 중반 이하로만 내려와도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달러 추세가 좀 꺾여야 된다. 꺾이면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달러 추세가 꺾이면 그게 1,450원, 60원 이런 개념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 더 이상 강세로 슈퍼 달러 강세는 아직 네, 가능성이 없어. 네. 이제부터 이런 게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